일단은 연금 그 전문가로서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예. 하셨잖아요. 그 작가님의 노후 준비는 그럼 잘 된 상태겠죠? 예. 네. 노후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되겠죠. 네. 사실 은퇴하면 이제 경제력 고독과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제 건강은 뭐 기본으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경제력이 건강이나 고독을 상당 부분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좋게 공무원 생활 한 21년 했고, 또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공사에서 또 한 17년을 근무를 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금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운 좋은 케이스도 되지만, 제가 이제 연금 맞벌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둘 다 공무원 연금, 또 좀 있으면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수행하게 돼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아마 부부가 둘이 공무원 연금 받고 국민연금 받고 그런 사례가 이제 흔하지는 않을 건데, 운 좋게 그렇게 됐고, 이제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ISA에도 아직 이제 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쓸만한 자금들 많이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 연금 수급자이면서 국민연금까지도 이제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따로 가입을 하신 그게 건가요? 이제 제가 강의를 해보면, 그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할 수 없지만,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저는 이제 공무원 스톱을 했기 때문에 철도공사에 다닐 때 이제 임의 가입을 제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안 줍니다. 직장에서 반, 내가 반, 이게 직장가입자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 네가 알아서 내고 싶으면 내, 이게 이제 임의 가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알아서 임의 가입을 해서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따로 받고 국민연금 따로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10년을 못 채웠다. 그리고 나서 공기업으로 갔다. 이러면 공무원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거든요. 10년 무조건 채워야 된다. 무조건. 네. 국민연금도 10년, 공무원연금도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9년 했다 그러면 둘 다 수급 자격이 안 되는데,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하면 18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군데에서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8년치를 한 군데에서 받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 9년치, 국민연금 9년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연계제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연계를 하지 않아도 양쪽에서 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는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연금 받으면 국민연금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60세가 넘었는데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있고, 이제 이미 계속 가입이면 9만 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맥심으로 이제 53만 1,000원을 아직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좀 많이 더 받기 위해서. 나중에 더 수령하시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계속 가입 기간에 저는 이제 9만 원짜리 내도 되는데, 맥심으로 내는 이유는 일단은 뭐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게 기본적인 거고, 제가 아직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 효과도 매우 크고, 연금 가입 기간도 좀 늘리고,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금을 내더라도 20년을 했는지 25년을 했는지에 따라서 연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60세 이후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더라도 대부분 60세 이후에 3년, 4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때 9만 원짜리 정도로 메꾸고 나가는 게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연금 액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8세 넘으면 저는 자녀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꼭 한 달치를 해줘라. 그 이유는 나중에 취업하면 이 이빨 빠진 공백 구간을 메꿀 수 있고, 그럼 메꿀까 말까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걸 메꿨을 때 입사 동기에 비해서 가입 기간이 뭐 7년, 8년, 많게는 막 10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입사 동기가 똑같이 승진을 해도 나중에 연금 받는 액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직 중간에 과거에 안 냈던 보험료를 내서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 훨씬 연금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무원 연금은 받고 계신 거고, 국민연금은 추가적으로 납부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받고 받는 것이죠.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수급 나이가 될 때까지 저는 이제 이미 계속 가입으로 최대 맥심으로 53만 1,000원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퇴직연금 계좌나 여기서 또 운용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대략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예,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게 잘못된 욕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공적연금으로만 해도 사실 충분하게 연금을 준비돼 있는데 그냥 여유 있게 살 정도로 연금 준비는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일거리로 눈 뜨면 갈 곳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가 좋아하는 강의하고 다니고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백수를 누가 부르겠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아유, 전문가신데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내 재능을 또 알려주고 내가 뭘 팔고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뭘 팔거나 이제 특히 이제 보험 유튜버들 보면 어쨌든 뭘 팔아야 되잖아요. 또 직업이고 하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연금 상담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약간 상담을 통해서 건보료를 줄여드린 그런 사례도 있나요? 이제 그런 이제 의외로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많은데 그분이 이제 건물주였어요. 그래서 임대소득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연금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줄이려면 경비를 많이 빼거든요. 그렇죠. 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얼마든지 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이 적다 보니 보험료가 작고 그래서 수십 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두 분이 150만 원이 안 돼요. 국민연금 60이 다 돼가는데 이제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 근데 뚝뚝 떨어지는 연금은 없고 밖에 새마을금고, 신협, 주식 이런 데다가 한 6억을 쌓아놨어요. 근데 이것이 은퇴하는 순간 여기서 나오는 금융소득이 다 건보료가 잡아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니까 이제 겁나잖아요.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잘 연금화하면 되는데 다 세금하고 건보료에 노출된 금액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같이 연금저축에 1,800, IS에 2,000, 그러면 1년에 7,600이 들어가잖아요. 그 7,600이 들어가면 한 3년이면 2억 3천만 원 정도가 연금 계좌에 쌓일 수가 있거든요. 1,800 이렇게 계속 넣고 2,000 넣으면은 그걸 합하면 2억 3천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자금들이 연금저축과 IRP에 쌓이게 되면 여기서 저축은행 예금을 하든 배당도 투자를 하든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15.4를 안 뗀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커도 건보료가 안 잡아간다. 그래서 한 6년 정도만 그렇게 부부가 같이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바깥에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된 한 5억 정도 되는 자금을 건보료와 세금에서 자유로운 피신처인 연금 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제 여기서 뭘 할 것인지는 그분이 평상시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금만 했는지에 따라서 본인이 그냥 안전하게 예금만 하고 싶으면 예금만 하는 거고 핵심은 세금과 건보료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옮기는데 사람들이 이제 1억씩 2억씩 들고 IRP 계좌로 옮기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서는 세금도 안 뗀대 건보료도 안 물어간대. 그러니까 바깥에 쌓아놓은 제2금융권에 있는 자금들을 연금계좌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얘가 1,800만 원 밖에 받아주지 않잖아요.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못 넣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징검다리를 삼아서 ISA 계좌에 1년, 2년, 3년 채워서 몽땅 들고 연금계좌에 옮겨서 무풍지대에 안착시켜 놓고 여기서 투자를 해가면서 연금 수명을 늘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빼고 이제 4%룰 보통 얘기하는데 이 안에 쌓인 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평균 4% 정도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1년에 내가 어느 정도 빼먹으면 몇 년까지는 빼먹을 수 있겠다. 이것들을 산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는 내 배우자가 받는 공적연금에다가 이런 자금을 합해서 내가 최소한 얼마 정도로 노후에 은퇴 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수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 6억 정도 분산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세팅해가지고 뭐 세금 수천만 원 정도, 건보료 수천만 원 정도 덜 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게 모두가 다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1,000만 원이 초과하면 다 건보료를 내는 건데 3,000만 원에 월 20만 원이니까 240만 원이 건보료로 나가는 거라 일단 그 건보료도 세입이 되겠지만 15.4%도 안 내고 연금계좌에서는 나중에 과세 이연 시켜서 최대로 많이 내봐야 5.5%거든요. 그래서
연금 계좌가 저는 무조건 답이다. 묶이지 않는다. 제발 묶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네. 내가 그냥 원할 때 빼먹으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대 은퇴는 이제 옛말이라고 하는데 퇴직 시점이 가까웠는데 모은 돈이 별로 없다. 뭐 대부분의 약간 좀 50, 60대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60세 은퇴는 옛말이다 하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50세 이상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면은 노후의 시작 시기를 언제를 보느냐 하니까요. 남자, 여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평균으로 69.4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노후의 시기다. 일반적으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그걸 생각을 하시면 첫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플래닝을 언제까지 짜야 될지 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노후가 시작된 사건은 뭘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일 이제 비중이 높은 것이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럼 내가 이제 늙었구나. 퇴직을 해야 되겠구나. 네네. 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몸을 유지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거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노후가 안 되었다고 느낄까 하는 것이면은 내가 일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은 내가 노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70, 75세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임 호라이즌을 여러분들이 69세보다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도대체? 집 가지고 있네. 주택 있겠죠. 그 다음에 예금하고 주식이고 뭐 하나 있겠지.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내 자산으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가치가 한 3억 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한 월 200 받는다 하면은 거의 5, 6억 가치의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산, 이제 크게 하나. 그 다음에 그 후에 금융자산. 그 다음에 주택자산. 주택자산은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자산이 인적자산이라고 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자산을 갖고 내가 그러면은 노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주택자산, 여러분들이 주택을 규모를 축소하든지, 왜냐하면 방이 4개씩 있고 뭐 그러는데 내가 여기에 계속 깔고 앉을 수 있을 수 없다 하면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얻어내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내가 캐시플로우를 얻어내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일단 금융자산 규모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금융자산과 인적자산인데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가 69세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기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이 내가 1억 원이 있다 하면은 저는 1억 원을 가지고 아무리 운용을 해봐야 돈 별로 안 나옵니다. 크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한 해 4천만 원 인출한다고 그러면은 3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요. 한 해 4천만 원씩 이 두 해 하면 1억 2천이잖아요. 3년이면. 거기서 이자 놓는다고 해봐야 거의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이제 큰 부분이거든요. 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오히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하면은 내가 1억 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중에 1,000만 원을 내가 자격증을 따는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뭐 하여튼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어쨌든 한 1년 동안, 2년 동안 저 주변에 제가 강의하러 가보면은 그런 분들을 꽤 봅니다. 자격증, 지금은 이제 임금 피크 들어가고 시간 있을 때 하는 것들로 자격증 공부를 막 하고 계세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를 해서 자기가 월 500이라나 300이라도 이 캐시플로우를 10년 동안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자산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젊고 그럴 때는 금융자산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소득을 벌 날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도대체 돈이 이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제가 하여튼 여기저기 고민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솔루션은 뭐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직이 많다 보니까 퇴직금을 한 1, 2억 받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목돈은 좀 어떻게 그 노후 준비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저축이라든지 쓰는 게 좋을까요? 젊어서 이제 퇴직을 해서 이직을 해서 놓는 것은 당연히 넣어놓고 계속 운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쓴다기보다는 그건 노후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거의 뭐 정년퇴직을 해서 이 정도 돈을 받고 나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안 큽니다. 그렇게 안 크고요. 이 돈을, 절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나한테 투자해가지고요. 내가 돈을 벌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대한 투자가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알게 모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5% 수익률 내면요. 한 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 300만 원을 만드는 여러분들을 만들면은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익률이 꽤 괜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중에 뭐 여러 예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하여튼 비슷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원래 지금 이제 엔지니어라든지 뭐 이런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세요. 뭐 감리를 해도 되고, 뭐 다양하게 퇴직을 해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과 나온 사람들이 제일 걱정해요. 문과 나온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시는 일이 자기의 전문성을 자격증을 통해서 획득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는 원래 자격증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문과분들은 자기한테 투자해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그걸 자기의 전문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얕은 노후에는 조직에 들어가서 오래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문성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엔지니어로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이루어 나가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한 달 한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적 사적연금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지 약간 이거와 유사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월 200만 원 했던 게 거의 한 15, 16년에 월 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월 2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 15년 전 이랬는데, 한 15년 지나니까 이게 2배로 되네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15년 지나면 여러분들 400만 원이라고 했다가 700만 원, 800만 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때 월 200만 원 할 때 저희들이 월 300만 원 했을 때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그랬는데 요즘은 4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근거가 사실은 서울 지역 중심입니다. 지방이나 시골은 당연히 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비 절약하려면 시골로 내려가면 절약이 되고요. 네. 서울 지역은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서베이를 한 걸 보면은 부부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서베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요. 330만 원 정도가 지출액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금 내고 뭐 내고 한다면은 대충 소득으로 보면은 이게 한 370, 80 정도 소득이 있어야 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환산해 보면은 서울 지역의 부부들 같은 경우 평균 소득이 그냥 대충 통밥으로 주먹국으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중위층보다 조금 높은 층에 해당됩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일단 국민연금으로 한 150 정도. 요즘은 이제 퇴직한 사람들은 170에서 200 정도 되니까요. 앞으로 퇴직하실 분들은 이제 한 150 정도. 그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150이고, 나머지 250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250을 만들어내려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자산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거의 한 7억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은 내가 퇴직연금을 아무리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리고 개인연금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주택으로 가능합니다. 아, 주택연금. 예, 예. 네. 그래서 주택연금하고 주택연금도 여러분들의 옵션에 넣으셔야 돼요. 내가 젊어서 주택을 마련했다. 나중에 그러면은 난 이거는 축적한 자산을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하고 여러분들의 사적연금하고 합치면은 국민연금하고 하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면은 이거를 평균적으로 실질소득 400만 원이니까 앞으로도 이게 제가 실질소득으로 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입을 하고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것,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을 중도 해지한다든지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 3일 전에 어디 강의 갔을 때 그 회사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구는 중도 해지를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퇴직금 중간 정산하고 뭐 이래서 받는 금액이 뭐 한 1억 얼마 뭐 이 정도인데 중간 정산을 안 한 사람들은 한 3, 4억 받는다더라. 거기에다가 희망 퇴직금 포함하면은 한 7억 정도 받는다더라 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의 축적의 파워는요. 일치가 안 이루어져요. 30대나 뭐 40대 초반은 답답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퇴직할 때 되면은 쌓인 퇴직금이 갑자기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쌓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직금을 중간정산이나 중간에 인출하든지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꾸준히 30년 이렇게 계속 쌓아가십시오. 그냥 그 길만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 퇴직연금은 강제로 의무화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이것도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하나 마련하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으시면은 대충 이제 400만 원은 만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더더욱이 좀 더 안전판을 마련한다면은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은 연금도 맞벌이가 되는 셈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훨씬 이제 곱하기 2가 돼버리는 것이죠. 물론 부부의 생활비는 또 단독 가구보다 많이 들긴 하지만요. 그 지출액이 루트 2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2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1.414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략 1.5배 정도로 봅니다. 많아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부부라는 가구가 형성될 때는 그런 부분에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 결혼을 했다 하면은 그냥 맞벌이를 이어가면서 집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연금하고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거 충실하게 이어가면은 국가의 제도는 노후를 준비가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예, 그 구조를 그냥 충실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월 400만 원 실질소득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